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기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를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201.36포인트 오른 43,065.22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은 전장보다 44.82포인트 상승, 나스닥은 전장보다 159.75포인트 뛴 18,502.6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필라델피아 지수 역시 1.8% 상승하며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죠. 지난주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과 상향된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이 발표를 하고요. 16일에는 모건 스탠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17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18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 중에 30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5%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는 지난 분기 같은 시기에 3% 상회보다 더 개선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깜짝 증가했던 고용 지표에 이어서 소매 판매까지 예상을 웃돌게 되면 이 미국의 경기 성장에 대한 확신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펙의 올해 수요 예측량 하락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훈풍과 미증시의 훈풍에 함께 힘을 입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마감일 27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의 훈풍으로 양시장이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27% 넘게 오르면서 2630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 0.3% 넘게 오른 77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현재 6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오르며 19만 2,500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장에서 19만 원 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SK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C랩과 이수페타시스 등 엔비디아 관련 AI 종목들도 오늘 강합니다. 전거래일에 크게 상승했던 금융 지주사들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제장 내렸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도 오늘 장에서는 올라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4%대, 휴젤은 4.95% 넘게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흐름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오늘 테마 중에서는 사료 곡물 테마가 가장 강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표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료 관련 기업인 고려산업, 한탑이 상한가에 갔고요.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도 두 자릿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으로 이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간 출판주는 예스24는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함께 올랐던 한세 예스24홀딩스, 밀리의 서재, 예림당, 삼성출판사 모두 10% 가까이 내리면서 낙폭이 크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시장의 흐름 짚어보시죠.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머니앤로우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셔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장화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인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C랩입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 C랩은 MK스코어와 5억 5천만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5.01%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 플랫폼 구축 계약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C랩은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하는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GPU 어플라이언스, AI 영상 분석, 데이터 사업으로 구분되며 5개의 솔루션 제품을 통해 사업을 영위합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엔비디아 제품 내 GPU 활용 능력을 높여주는 툴링 솔루션을 탑재해 판매합니다. 엔비디아 파트너 회사로서 엔비디아 제품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C랩은 전거래일 대비 19% 오른 8,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이 충주 바이오 공장과 케미칼 공장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케미칼 공장은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와 품질 관리 기준을 받은 상황이며 바이오 공장도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 바이오 공장은 mRNA 백신 등 다양한 바이오 원료 생산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업계에서는 회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5일 이현제약 관계자는 바이오 공장의 KGMP 승인은 11월까지 승인 관련 보완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 KGMP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현제약 전거래일 대비 7.75% 오른 14,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주가가 급등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10시 46분 기준으로 한일사료는 전거래일 대비 16.74% 오른 5,020원에 거래 중이었는데요. 한일사료는 배합사료 제조, 수입육 유통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동물용 배합사료와 수입육 등의 사업 영역에서 양계사료, 추구사료, 수입육 등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배합사료 공장은 국내 1개를 가동 중이고 수입육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으로는 사료 관련 2개, 수입육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K미트 본사가 있습니다. 한일사료 전거래일 대비 11.05% 오른 4,7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장중 4%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종료된 가운데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오는 17일 주당 83만 원의 청약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총 지분은 38.47%로 증가하는데요.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17일부터 MBK 영풍 38.47%, 최윤범 회장과 우호지분 33.9% 등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의 최대 414만 657주에 대한 공개 매수가 진행 중인데요. 주당 가격은 89만 원으로 최대 투입 금액은 3조 2,245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 목표 수량 전량을 매수하고 소각할 경우 영풍 측 지분율은 33.13%에서 40.16%로 더 늘어납니다. MBK 영풍은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은 13명으로 장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최윤범 회장 측 인사입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양측 지분이 엇비슷한 만큼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전거래일 대비 2.65% 오른 8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이수 페타시스가 차지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태국 인쇄회로 기판 생산 1위 업체인 에이펙스 서킷와 신설 합작 판매 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계약으로 중저층, 고다층 기판 기술을 지원할 계획을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용 서버 스토리지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수페타시스는 전거래일 대비 8.51% 상승한 4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1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네요. 반도체가 이제 다시 조금 좋은 흐름을 되찾은 걸까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1위에 오른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합작 법인 설립이라는 좋은 호재로 계속해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일사료와 같은 사료주들이 또 굉장히 또 이 중동 리스크와 함께 또 전쟁 리스크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흑해 관련해서 이 곡물이 수출되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사료와 곡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일 사료와 같은 사료주들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5가지 알아보고 오셨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마켓나우 앵커드레스다 시간입니다. 자, 자연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인데요. 이 자연이 주는 바람으로 풍력 에너지를 만들고요. 또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재생에너지들의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 결국 기업들은 다시금 원전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1년에서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한미일에서는 원전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에 쓰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원전의 착공 계획을 전면 취소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버지니아주의 서리 원전 1, 2호기의 수명을 4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일본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새롭게 짓거나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년에 노후 원전이었던 미하마 원전의 수명 연장과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거기에 오나가와 원전 2호기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역시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고요. 게다가 전 세계로 이 원전을 짓고 또 수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전의 사고들이 워낙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원전을 짓는 것이 아직까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 원전의 대체제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쪽으로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이 SMR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SMR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으로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이 기존의 대용량 발전 원자로에 대비가 되는 개념인데요. 기존의 대형 원전 출력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의 규모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출력이 1000에서 1500메가와트급이라면 SMR은 300메가와트급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개 모듈의 원전을 개별적으로 끄고 켤 수 있어서 출력 조절에 대한 유연성이 높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백업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형 원전과 달리 자연 대류를 통해서 냉각제를 순환시킬 수 있고요. 전력이 끊기거나 운전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원자력 시설에 비해서 공간이 적게 필요하고 자본도 적게 드는 데다가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적게 걸린다고 해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MR이 각광받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는 SMR 상용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2022년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SMR만 8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SMR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전 운영국 중에서도 미국이 세계 최대 원전 운영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21년에는 미국에서 원자력 전략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기존의 원전 가동 기간을 연장하고 또 원전 산업의 생태계 재건 계획을 진행하면서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7년 동안 3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 분위기에서도 이 SMR을 계속해서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외국 자본의 미국 원자력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어드밴스드 액트를 지난 7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발전 회사에 투자를 해서 발전소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 벤더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원자력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원자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한국 역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을 활용해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지난번 체코의 원전 수주 사업이 그 예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영국으로도 진출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14일에 현대건설이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영국 최초 SMR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영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4기가와트로 확대한다라는 계획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 적격 후보 명단 쇼트리스트에는 현대건설과 홀텍팀을 비롯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6개의 회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4곳이 이 1차 입찰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자, 원자력청은 연내 이 4곳 중에서 최종적으로 2곳을 선정해서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업을 위해서 현대건설은 홀텍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영국의 SMR 사업 진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영국 내 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 원자력 활성화 기금에 선정된 이후에 영국 원자력 규제청의 일반 설계 평가 1단계를 최단 기간 내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는 최근에는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2026년부터는 개발 사업의 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9월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살짝 내리면서 0.88% 내린 2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해외 SMR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최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 뉴스케일 파워의 루마니아 SMR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기자재 제작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루마니아와 제작성 검토 용역과 원자로 소재 제작 등을 수행하며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해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7월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의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하며 루마니아 SMR 사업 참여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글이 미국 소형 원전 기업과 첫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원전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2% 넘게 상승하며 1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SMR이 좀 각광받게 된 이유는요. 결국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의 도입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빅테크 기업들의 원자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4일에 구글이 미국의
SMR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가 건설하는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 공급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요. 2030년까지 구글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목표 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원전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24시간 동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또 탄소 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전력 공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지난 3월에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역시 탈렌 에너지의 원전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원전 관련한 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가 2028년 완성을 목표로 SMR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경상남도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글로벌 선도기업 5개사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원자력학회가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하는데요. 원자력 산업의 방향과 SMR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SMR 설계, 제조, 기술 개발 및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기업인 BHI가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기술력을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그리고 SMR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우리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1년 분량이 이미 모두 다 매진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와 같은 엔비디아향 HBM 관련 종목들 모두 상승하면서 밸류체인 강세 보였습니다. 거기에 간밤에는 또 엔비디아가 최고점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2.4% 상승을 했었는데요. 장중에는 139.60달러까지 올라서 140달러 선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최고점이 140.76달러니까요. 거의 전고점 가까이 다가온 상태이고요. 간밤에 또 138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TSMC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탈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주가가요. 지난 11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2%대 상승을 했고요. 어제는 장중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잠깐 터치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정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까지 달성하는 날이 머지않아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TSMC의 주가는 장중에 190.97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 7월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190달러 선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약 10% 상승한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장중 시총이 1조 달러를 터치하기는 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넘어선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 TSMC 현재 시총은 삼성전자 시총의 약 3.4배에 달합니다. TSMC는 첨단 공정을 앞세워서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최첨단 AI 칩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칩 수요가 늘어나고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할수록 이 TSMC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발표한 TSMC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36.5% 증가한 236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AI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TSMC의 시총이 조만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TSMC가 유럽에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건설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도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AMD와 같은 미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TSMC의 칩을 원하는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업 확장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청원 주임위원은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TSMC가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 시설을 착공한 데 이어서 몇 개의 팹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추가로 공장 개설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를 한 건데요. 그동안 대만에서 대부분 반도체를 생산해왔던 이 TSMC가 최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해외 기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만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비하는 한편 또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서 사업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반도체 업종의 상승 탄력을 가져다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의 1년치 분량이 이미 완판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IT 전문 업체 톰사드웨어는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을 인용해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엔비디아 블랙웰 공급이 이미 매진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이 최근에 젠슨 황 CEO를 비롯한 엔비디아의 경영진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경영진들이 블랙웰 공급과 관련해서 이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블랙웰을 주문하는 신규 고객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젠슨 황 CEO가 지난 2일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블랙웰을 완전히 생산 중이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블랙웰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 결함으로 다소 출시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매체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 기존 고객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은 블랙웰을 미리 좀 선점하기 위해서 사전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랙웰 출시로 인해서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슈퍼사이클 낙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의 AMD 역시 지난 10일 신형 AI 칩 MI325X를 공개했습니다. MI325X는 AI 가속기 하나에 5세대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를 8개 탑재하면서요.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H100과 H200과 경쟁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아직은 반도체 겨울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미증시에서는 최근 반도체가 상당히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즉 매출이 확대되는데도 영업이익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대만 등 주변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영업이익은 2017년에서 2018년을 정점으로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반도체 수출 증가율 역시 올해 2월을 정점으로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세력이 커진 대만과의 글로벌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대만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반도체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TSMC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상승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외국 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다시금 이 코스피 지수 전체를 좀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일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17일에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가 각각 실적을 공개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두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은 크게 갑자기 낙폭을 그리다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한 모습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바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으로 2635.1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일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와 어제 흐름 좋았던 금융주 등이 오늘 오전에 약세 보이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가 하더니 그래도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에서 오늘 마감했는데요. 773.79포인트로 장 마감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인데요. 개인은 팔자세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 보였습니다. 네, 개인 3,263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기관 298억 원, 외국인은 2,486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개인은 장 중반에 갑자기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다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은 매수 우위 보였고요.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은 588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기관은 28억 원, 외국인은 474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 켰습니다. 네, 0.33% 상승한 6만 1,0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주에 오늘도 계속된 좋은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도 상승 흐름 타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2.88%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19만 2,9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역시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서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으로 상승 마감했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가 선보인 로보택시의 혹평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주의 계속된 약세 속에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40만 3,500원으로 종가 마감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면에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빨간불 켰는데요. 108만 2,0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주의 강한 흐름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긍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1.01% 하락하면서 24만 6,000원으로 어제 보합 마감했지만 오늘 아쉽게 하락 마감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입니다. 네, 알테오젠 어제는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2.12% 상승한 38만 6,500원으로 종가 마감했네요. 역시나 바이오주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어제에 이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각 2% 이상 하락하면서 에코프로비엠 17만 1,1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8만 2,3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HLB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5.74% 상승하면서 7만 1,9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네요. 전일에 크게 하락했지만 HLB 역시나 오늘 바이오주의 강세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가켄바이오 오늘 3.88% 상승했는데요. 12만 5,9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술 이전한 신약 후보 물질은 LCB97인데요. 이 정상세포를 피해서 암세포에 가서 달라붙는 뒤에 항암 치료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LCB97은 아직 임상 시험 단계에는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약에 LCB97이 개발될 경우에는
전 세계 첫 신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재 속에 오늘 리가켄바이오 오늘 긍정적인 영향 받으면서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실적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선반영된 상태 의 모습 보여주면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비중을 조절하자 하는 신중한 장의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투자에 대한 정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갛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600선 그대로 잘 지켜내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770선 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 좀 제약이 약했었는데 오늘은 제약 관련 종목들이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으니까요.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힘, 그리고 그 자산을 움직이는 법. 여기 경제와 법률이 만나는 곳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제 법률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머니앤로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 법률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법무법인 심평의 유지연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이렇게 첫 만남이시고 시청자분들과 처음으로 또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앞으로 다양한 법과 또 어려운 법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잘 알려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만나서 처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전세금 반환 사기에 관한 법입니다. 일단 전세금 사기, 전세 사기, 우리 요즘에 이제는 이 단어가 좀 익숙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는데요. 일단 전세금 사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세금 반환 사기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이 전세금 반환 사기는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세 개념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세금 사기는 보통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전세금 반환 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전세 사기 당했다, 전세금 반환 사기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세금 사기는 크게 실제 집주인이 하는 경우, 가짜 집주인이 하는 경우, 그리고 중개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집주인 유형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깡통주택 전세 사기가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떼게 되는 집을 말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자본 없이 갭 투자로 주택을 무리하게 산 다음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 사기입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를 속이거나 선순위 근저당 대출금을 속여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드물게는 임대인이 2명의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하고 보증금만 받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잠시 전출 신고를 부탁하여 보증금의 대항력을 잃게 한 다음 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전세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집주인 유형으로는 타인의 집을 본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소유자가 위조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보증금을 받은 다음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 유형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는 월세 계약 중개를 의뢰받은 다음에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거짓말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진짜 집주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짜 집주인 유형,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전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을 꼭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중개인과 집주인을 꼭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다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자, 임차인이라면 이 전세금 반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세 계약 체결을 할 때 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세 계약 체결을 잘 해야 합니다. 일단 진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해야겠죠. 본인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대인 본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깡통 주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주택 시세와 등기부 등본상의 담보대출금을 확인해서 내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는다면 이는 깡통 주택으로 보고 전세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 회사의 동의 없는 전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신탁 원부를 잘 확인하고 신탁 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가 크면 후순위인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다른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인지 확인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중개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고 부동산 공제 증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부탁하더라도 절대 전출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꼭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체크해봐야 될 것이 너무 많기도 네. 하고 또 이야기해주신 것 외에도 빈틈을 노려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전세금 반환 사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가급적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나 전세금 반환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 유지연 변호사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형사 그리고 민사적으로 다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법률과 제도가 이 전세금 반환 사기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또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좀 효과적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와 같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을 이용한 전세금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은 전입신고하는 당일에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친다면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대출금이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보호받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이러한 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이러한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의도한 전세 사기는 물론이고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살펴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임대인이 일부러 그랬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건 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요즘 전셋집을 구하면서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셨어요. 주변에 이제 저한테 보증보험 가입했다.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자, 사실 뭐 실제로 이 반환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잘 대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들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대체 무슨 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하는 어려움에 좀 난관에 봉착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전세금 반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거를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 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선순위 채무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속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주택이 깡통 주택이거나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려면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세금 반환 사기 관련한 판례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2024년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전세 사기범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개인이나 임대인은 주택을 명의신탁으로 소유한 자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속인 것이 돼서 사기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전세금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리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도 사기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전세금 반환 사기라는 정말 당하게 되면 너무나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참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혹시나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오늘 또 변호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잘 법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세금 반환 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법적인 내용 함께 이야기해 주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황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갛게 마무리를 해주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어제는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갛게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2633.45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수는 773.8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앞서 저희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간대별로 보자면 등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좀 눌려 있었고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좀 반가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시장의 훈풍이 다시금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거든요. ASML과 TSMC뿐만 아니라 미증시의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께서 이번 주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